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The U.S. hit 3 nuclear sites in Iran overnight. Weapons away out to the northwest. The U.S. attack on 3 Iranian nuclear sites. Good hits. The U.S. has dropped bombs and cruise missiles on 3 Iranian nuclear sites. Good hit.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대리전에서 노선을 틀어 직접 참여한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물론 패권 국가이자 세계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물 밑에서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겠죠? 뭐 지들 지갑에서 무한으로다가 리스폰되는 돈복사 버그를 멈추려는 게 아니라면 미국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의 감비아가 갑자기 비브라늄이 나와서 세계 패권국이 돼도 전 세계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폭격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이 직접 개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는 전쟁에 대해 관념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CIA나 NSA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의 적대 세력에 대한 지원. 이는 자금, 무기, 정보 등 어떠한 형태로든 변할 수 있습니다. 1979년 소련 아프간 전쟁 당시 CIA는 오퍼레이션 사이클론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무자헤딘에게 모든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특수전사령부 예하 그린베렛 또한 해당 지역의 현지 민간인, 컨설턴트, NGO, 전직 군인 등으로 위장 파견되어 훈련 지도와 게릴라 양성, 민사심리전, 특수정찰과 정보 수집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9.11 사건을 일으킨 빌라덴이 만든 알카에다가 바로 무자헤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두 번째, 블랙워터, 트리플 캐노피 등 흔히 우리가 아는 용병들을 보내서 개입해 왔습니다. 대의명분이 없는 곳에서 용병을 채용하여 명분을 해지한 거죠. 그리고 애초에 PMC를 쓰는 곳이 매우 고위험 지역이라 미군이 가서 죽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에 평생 동안 연금을 줘야 되고 엄청난 복지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먹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드론 공격입니다. 이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장시간 고고도로 비행에 최적화된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할 능력이 없는 공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민간인 사상 등의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의 블레이드로 적을 조용히 타격하는 헬파이어 R9X 버전을 개발 및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위 3가지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가장 신속하며 가히 충격적인 전략 폭격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개전 초기 이스라엘 공군의 시드, 즉 방공망 제압 작전 이후에 실시된 폭격이었지만 미국 소속의 3조 2천억짜리 고가 장비인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군이 적 방공망 및 요격기 존재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직접 진입하여 작전을 펼쳐야 했는데요. 더군다나 포르도, 나탄즈, 이스피안 등 내륙 지역에 대해 동일 좌표에 대한 여러 차례 정밀 폭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고난이도 미션이었습니다. 성공해도 명분이 부족해 동맹국의 믿음에 금이 갈 뻔한 작전인데 실시를 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미국이 지금 명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전략 자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이스라엘 당국 발표 보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에 대한 예방적인 타격이 필요하다고 했다던데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예방적인 성격을 띤 타격이라면 긴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예방적 타격 프로토콜인 킬체인의 정의를 보면 적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됐을 때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해 제거하는 예방 타격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 감시, 정찰 자산에서의 명확한 타격 징후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근거랍시고 내세운 자료들을 보면 새로운 업데이트라고 할 만한 게 6월 12일 회의에 대한 IAEA 보고서가 끝인데 여기서 이란의 NPT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다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IAEA에서 진행하는 검사를 회피하는 정도가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뭔가 이상하긴 해도 이게 과연 빈약한 정보들이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전쟁 선포의 이유는 핵무기 사용 임박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정유 인프라는 도대체 왜 때리는 거죠? 아니 항모랑 상륙함 끌고 가서 이란 영토를 먹을 목적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나라도 많은데 명분도 부족해서 이번 전쟁은 애초에 총력전의 형태가 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도대체 왜 개전 초기에 핵시설과 주요 프로그램 책임자들만 동시에 정밀 타격하지 않고 부차적인 목표들도 포함한 총력전 수준의 광범위한 타격을 우선적으로 했을까요? 단순한 핵 억제라고 보기엔 많이 과도한 타격이죠. 이제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페트로달러입니다. 1970년대 미국 사우디 간 협정 이후 세계 원유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 세계는 달러를 사기 위해 자국 통화를 환전해야 했고 산유국은 받은 달러를 미국 국채나 월가 금융상품에 재투자,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무한히 발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미국 패권의 돈복사 버그, 즉 전 세계가 미국의 부채를 대신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브릭스는 금기반 결제 시스템 논의를 가속화했습니다. 제 예전 라이브 방송 편집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시작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 6월 9일 사우디는 50년을 이어왔던 미국과의 페트로달러 협정 연장 거부를 선언합니다. 이제 사우디는 석유와 상품 거래에 달러 외 위안화나 유로, 엔화 등 다른 통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딱 3일이 지난 6월 12일 IAEA 보고서에서 이란의 NPT 의무 위반을 언급합니다. 제가 봤을 땐 9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판을 짜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명분 만들었고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 캐파를 가진 국가에서 선을 넘어가니 3일 만에 판을 깔아서 즉각적인 실행, 공격은 담대하고 가장 효율적이게. 트럼프 대통령 성격 딱 보이네요. 핵시설만이 아니라 정유시설까지 동시에 타격한 것은 달러 기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통제 복원이며 이란이 제안한 금, 위안, 결제체제 파괴가 실질적 목적입니다. 이번 공격은 단지 핵을 향한 선제 타격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되살리기 위한 군사작전입니다. 모든 것은 돈과 결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을 꿰뚫어 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국제 원유 거래에서부터 무역 거래는 보통 TT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미국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무기화해 적대국의 해외 결제망을 차단하거나 감시해 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체제로 인해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중국, 러시아 등과 대항거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죠. 만약 오일 브로커들이 스위프트를 거부하고 제재 국가들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오펙 블랙리스트 등록, 즉 본인 명의를 이용한 무역거래 불가, 자산 동결, 금융계좌 폐쇄 및 압류, 인터폴 수배까지도 가능하고
약물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다거나 갑자기 세상 살기 싫다 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세계는 말 그대로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달러에 강제 수요가 없으면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금리 인상, 소비 위축, 실업 증가 등 내부 경제가 자칫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경제수단이 아닙니다. 달러의 인공적인 수요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시스템이며 미국 국력과 군사력 유지의 동력입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타격으로 포장됐지만 그 실체는 붕괴 직전에 페트로달러 체제를 복원하려는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동시 타격한 작전의 본질은 단 하나, 달러 결제 없이 석유 팔면 전쟁이 찾아온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자주 나타났었는데요. 2000년 이라크는 유로화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 거래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사담 후세인은 유엔 석유대회 식량 계획 하에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화로 거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1년부터 이라크는 유엔 계좌로 260억 유로 규모의 석유 수익을 유로화로 직접 입금했고 이는 금융이자 수익 측면에서 큰 이득이었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움직임으로 간주되었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의 주권 도전으로 보는 시각을 강조했으며 다음과 같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유로화 기반으로 석유 거래가 확대되면 달러 가치가 20에서 40%까지 급락할 수 있다. 2002년 미국 의회는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 두 번째, 사담 후세인 정권을 퇴출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라크 내 테러리스트 근절과 테러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겠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더 이상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는 함락되었고 그해 12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어 2006년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임시연합 청정기구 CPA를 통해 이라크를 통치했고 현재 이라크 경제는 청년 실업률 25% 이상, 전력과 물이 부족하고 도시 인프라는 붕괴되었습니다. 2002년 리비아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골드 디나르라는 시스템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리비아는 오펙 주요 산유국으로 석유 수출로 번 돈을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금융 패권 체제에 강한 반감을 가진 리비아 지도자 무하마드 알 카다피는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근본이 화폐인 골드 디나르를 제안했습니다. 골드 디나르는 실제 금이 담보가 된 화폐로 달러나 유로처럼 신용이 기반이 된 화폐가 아니라 실물이 기반이 된 화폐를 의미합니다. 리비아, 말리, 차드, 수단,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논의가 진행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달러 대신 금 디나르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초 아랍의 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2011년 3월 정말 빠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5가 통과됩니다. 리비아 민간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나토 중심의 군사 개입이 개시되어 카다피 군부시설 및 통신망, 군 차량 등 집중 공습이 시작됩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결국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 근처에서 잡혀 사망하게 되었는데 비공식 공개 처형 장면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리비아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카다피 사망과 함께 골드 디나르 계획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리비아는 미국과 유럽 기업이 개입하는 달러 유로 기반의 석유 거래 체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만 더 말씀드리면 2017년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의 부국이라고 불렸는데요. 전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했고 20세기 중반에는 중산층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오직 하나의 통화, 미국 달러 위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식민 통화의 사슬을 끊자며
석유 수출에서 달러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7년 마두로는 우리의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선언하며 달러 중심의 국제 석유 질서의 전면으로 도전한다. 유로, 루블, 심지어 자체 암호화폐 페트로까지도 도입하며 달러 없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러가 단지 결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국제 금융, 무역 신용, 원자재 조달,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도 달러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달러를 거부한 순간 전 세계와의 연결선이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미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국영석유 회사를 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원유 수출을 막고 외화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페트로까지 금지하며 베네수엘라의 우회로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외화 수입이 끊기고 석유 수출이 줄자 베네수엘라는 달러를 찍어낼 수도 벌어들일 수도 없는 나라가 되었죠. 수입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자국 화폐는 하루가 다르게 휴지 조각이 되었죠. 2018년 공식 물가 상승률이 연간 100만%에 도달했고 한 달 월급으로 계란 한 판을 사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자루에 담아 들고 다녔고 지폐는 더 이상 가치 척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물물교환과 암시장으로 전락했고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비참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는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강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겪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외교적 옵션을 취하며 최대의 이득을 가져오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이란의 공습에서도 보여지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 능하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기를 기원하며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